안녕하세요. 부동산 114 윤지의 수석연구원입니다. 저희 부동산 114에서 올해부터 윤지의 팁이라는 코너를 새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제 관점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2% 정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업계에서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거시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아주 가끔씩 초빙을 해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기 오시기까지 좀 어려웠는데 홍준욱 박사님 모셨고요. 뭐 이미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28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있는 홍춘욱이고요. 최근에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책을 여러 번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인데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뭐 기존 책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투자의 멘탈을 길러주는 책을 좀 썼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투자의 멘탈을 기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지식이죠. 왜냐하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은 잘 안 되거든요. 왜 잘 안 되냐 하면 지식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멘탈이 단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멘탈을 단련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멘탈이 더 강해지려면, 성공하는 멘탈을 가지려면 결국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요. 즉 손실을 보고 나서 난 다시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20대 때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이 뭐냐면, 투자를 임함에 있어서는 원금의 손실이 날 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운에 맡기는 투자가 아니라 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30 세대들에게 달러 자산 투자가 참 필요하다. 2020년 코로나 쇼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미중유의 공포들이 우리 시장을 덮쳐 나올 때 그때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채권일 거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가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당장 지난해만 해도 뭐 환율 200원이 순식간에 오르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불황에 강해지는 자산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만들어진 종잣돈을 활용해 경제적인 충격,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재테크 공부했으니까 그때가 투자의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활용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거시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래도 자리가 저희가 이제 부동산 114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반기가 뭐 거의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지나간 건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하반기나 혹은 앞으로 남아있는 1년여 정도, 2022년 정도까지 중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불장이 이어진다. 불타오르는 전국이 불바다가 되는 장은 한 1년 정도는 갈 것 같다. 1년 정도. 그 뒤는 뭐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일단 한 1년 정도, 짧아도 6개월 정도, 올해 하반기 정도는 전국이 불바다가 되는 장이 오는 것 같다. 그게 그 상반기에는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고 뭐 LH 이슈도 터지면서 뭐 정책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잖아요. 하반기에는 뭔가 핵심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사님 생각하시는? 결국은 전세 가격이죠. 전세. 그러니까 2020년 6월이었나요?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이제 급등 중입니다. 그게 이제 1년 동안 지나면서 확인이 됐고, 또 운 좋은 분들은 그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함으로써 2년 정도 주거 안정을 달성하셨을 텐데, 저는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전세 공급도 확 줄었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 가격에 안정을 가져올 만한 지금 뚜렷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신 분 입장에서도 시시각각으로 올라가는 전세 가격을 보면서 이거 내가 1년 뒤에 작년에 사용하셨다면 내년에 전세 만기 돌아올 때는 내가 지금 여기 이 가격보다 얼마를 더 줘야 될지 생각하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공급이 감소한 것, 여기에다가 신규 입주 물량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것, 인천 정도 제외하고는 예. 거의 지금 없잖아요. 이 두 가지의 재료들이 함께 전세 가격을 자꾸 오르게 하고, 실제로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제 그렇죠. 실거래가 네. 날아오는데 3억 후반에 전세가 나온 거예요. 아, 계약갱신했구나. 그 다음 주에 또 날아왔는데 8억에 날아왔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같은 시기에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계약갱신하니까 4억이 안 되는 값에 나오고, 어떤 거는 거의 8억에 가까운 7억 후반인가 8억 초반인가 그랬어요. 2년 뒤에 그분은 3억에 계약갱신한 분이 좋으냐고요. 좋지 않죠. 예, 나가야 되는데 그 뒤에 저 가격을 마련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남아있는 선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느니 그냥 이번에 전세 돌아오는 시기에 돈 받아가지고 거기다 레버리지 좀 땡겨서 사자. 이거 전세 가격을 더 올려줄 돈이면 차라리 외곽 지역 가서 집 사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지금 주택시장에서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이슈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정부세가 어떠네 그러시지만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돈 있는 상위 5% 1%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이렇게 불바다로 만드는 건 전세 계약을 해야 될까, 집을 사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2030 그리고 40대 초반의 패닉 바잉 때문인 거고요. 이 모든 원죄는 결국은 주택 공급의 부족과 그리고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내년의 변수 중에 하나가 그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도 6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의 분위기랑 맞물리면 다른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지, 혹은 중립적인지, 그런 관점도. 다른 작용을 하겠죠. 더 불을 태울 수 있죠. 내년 대선에서 3월에 어떤 공약이 나올 것인가 지금 준비 중이시겠지만 수많은 개발 공약이 나올 겁니다. 예, 교통부터 그리고, 해서. 예, 교통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그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진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이 더 타오를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는 진정보다는 일단 내년 대선까지는 이 재료들이 더 에너지가 공급받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좀 걱정하게 됩니다. 그 요새는 정책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혹은 개입을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아예 개입을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개입을 해야 된다가 맞는 답일 텐데 예. 그렇게 못해서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저는 작년 서울 한 해 아파트 가격이 13%인가요? 예, 그 정도 그거가 올랐어요. KB 부동산 기준인데 그 정도 오르났는데, 올해는 작년 오른 게 웃을 정도의 상승이 나타난 예, 지역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상반기에만 서울은 좀 부족하긴 한데 수도권 전체로 하면 거의 10% 오른 지역들이 예, 많아서. 그러면 예. 연간 20%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가 계속 유지만 돼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2006년, 2020년 이렇게 우리를 역대급 장세가 그랬는데 이걸 다 넘어서는 장세가 올해 나오고 예. 있다라는 건 예. 뭔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조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과세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정부에서 이제 뭐 취득세니, 양도세니, 보유세니 싹 다 올렸잖아요. 싹 다 올려서 뭔가 수요 억제와 관련된 정책을 폈는데, 사실 이게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지, 혹은 그걸 통해서 잡았던 나라가 있는 건지, 그게 있지 않고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세금 정책은 분명히 수요를 억제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돈 번 거보다 세금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출현하잖아요. 예. 특히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 중과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일단 매수세를 좀 약화시킨 건 사실이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건 이 효과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규제를 하게 될 때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세수 증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이걸 사중 손실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약간 왜곡을 왜곡을 말씀하시는 부르는 거죠? 게 굉장히 크고, 또 이것만으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가격 급등의 원인이 크게 이제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차입하기 쉬워진 것. 그래서 두 번째가 최근 들어서서 계속 부각되는 이슈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예. 전세가율이 주택이 올라가게 되는 지역들이 보이거나 또 미래가 그렇게 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걸 좀 사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도
입주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 입주 물량도 나오는 게 없는 공급의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여러 가지 보면 제도적 요인 하나, 그렇죠.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수요 쪽 요인은 금리, 낮은 금리, 그리고 세 번째가 공급적 요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 공급, 수요가 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인데 여기에 금리 인상한다든가 세금 부과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박사님도 이제 중기적으로 내년 정도까지는 상승이 유효하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가격이 워낙 장기간 오르고 또 단기간 폭등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버블 아니냐 하는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블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통계를 보시면서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에 대한 그 데이터적인 통계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뭘로 보세요? 이 주택금융공사의 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많이 봅니다. 부담 지수. 예, 그러니까 PIR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소득 대비. 예,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은 일단 그 문제가 뭐냐면 예. 이자율의 영향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옛날 이자율이 10%일 때와 지금처럼 이제 대출 금리 기준 2%대인 상황에서의 주택 구입의 부담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을 다 감안하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의 배율과 시장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을 모두 합산한 지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고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원래 미국의 HA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주택 구입 여력 지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부담으로 바꿨으니까 미국의 주택 구입 여력 지수는 올라가면 집값이 싼 거라면 우리는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 간단합니다. 소득이 내가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중에 25만 원 정도만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을 쓴다. 예. 이게 기준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득 100만 원 중에 25만 원만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 쓰게 되면 이거는 뭐 문제 없는 이 적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정부에서 그 가계부채의 위험군을 조사를 할 때 보면 DSR 40% 넘는 사람들을 위험군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을 이자나 원금 지급했으면 나머지 6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힘들겠죠. 힘들죠. 예,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100만 원에 25만 원이 적정이다. 그러면 그걸 100포인트로 만든 거죠. 참고로 보면 지금 서울은 얼마냐? 153이거든요. 기존에 버블이 한참 꼈을 때보다 높은 거죠? 2008년이 160 정도였으니까 거의 다 왔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 연말 통계거든요. 근데 올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게, 첫 번째가 집값도 올랐지만 사실 올해 이자율이 좀 올랐죠. 네. 왜냐하면 정부가 그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들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이자율도 올랐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60 아니겠나. 그래서 2008년 기록했었던 역사상 최고치를 올해는 드디어 넘어섰다.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역사상 가장 집값이 비싸다. 뭐 대비 소득과 이자 집값을 모두 감안해 보았을 때 지금이 가장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이 그렇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은 서울이 아니었고요. 전국 기준은 아직도 평균 이하입니다. 경기도조차 이제 평균에 막 근접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버블이 껴있는 그 자산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에도 아파트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반면에 아파트에서도 이제 나홀로 아파트나 혹은 뭐 빌라 유형이나 자재대 유형 혹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보면 이 자산군은 버블이 덜 껴있네? 그럼 덜 껴있으니까 좋은 거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서울은 예. 한 번도 100 이하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소득 대비 25% 이상의 부담은 항상 졌다. 아무리 시장이 붕괴됐고 어려움을 겪었던 2012, 13, 14의 하우스포 사태 때조차 100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일단 지역별로 다 항상 비싼 지역이 있고 항상 싼 지역이 있다라는 건 알아두고, 예.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 우리가 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역사적인 지수 대비 지금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 지난 역사적인 평균 가격 레벨 대비 지금이 어떠냐, 이렇게 본다면 서울은 이제 고평가는 확연하고 안타깝지만 버블 레벨일 수도 있다. 네. 근데 다른 지역들은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싸고 이제 경기도 정도만 평균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보면 2006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였죠. 그때 당시에 버블 세븐을 지정을 했었어요. 강남 3구에 목동에, 그때는 용인도 버블 세븐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 플레이어들, 시장에 있는 분들은 약간 콧방귀를 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맞이했는데 지금 환경과 그때랑 다른 게 있다면 금리 뭐가 있을까요? 차이죠. 금리 차이. 그때는 가계의 평균 가계 대출 금리가 6에서 7%까지 갔잖아요. 예.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 레벨까지 갔던 게 비해 지금은 1% 후반에 있던 게 이제 2%대로 그쵸. 또는 3% 초로 가는 정도의 충격인데 그걸 과연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적당한가. 두 번째, 2008년에는 경제가 불황으로 가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러 가던 시기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반대로 작년도 마이너스 1% 잠깐 바닥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올해는 제 네. 생각에는 4% 후반에서 5% 초반 정도의 성장이 5% 초반까지요? 지금 수출이 너무 잘 돼요. 아, 거기다가 건설 경기 중심으로 해서 내수도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작년 안 좋은 것보다 올해 회복하는 탄력이 훨씬 더 강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의 여건은 그때보다 지금이 사실은 더 긍정적이죠. 훨씬 긍정적이다. 사실 그러면 그 부분 외에 사실 나라랑 비교도 많이 하세요. 뭐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일본 쪽에 이제 버블과도 비교를 좀 하시는데 그건 또 어떻게 다를지. 일단 그 일본이랑 한국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공급이에요. 공급량이죠. 예,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예. 일본의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물량이 한 150만 호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게 일단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이니까 대략 그 전체 주택 호수가 5천만 호가 좀 안 될 겁니다. 예. 4천만 호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50년 정도에 걸쳐서 집이 강가상각 된다고 생각하면 재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매년 100만 호 초반 정도 아니겠어요? 공급량이. 그쵸. 근데 그걸 20년 동안 150만 호 이상을 공급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공급 과잉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게 부러져서 70만 호까지 좀 떨어지는 게 2005년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 물량이 그때부터 급감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 동경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03년, 그리고 오사카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05년에 바닥 찍고 그 다음에부터 탄력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예. 그 시기가 모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택 공급의 물량들이 서서히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기, 확인되는 시기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국 단위 집값은 어떠냐면 9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25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17년, 예. 18년부터 플러스거든요. 뭘 뜻하냐? 전국 단위 집값은 공급 과잉의 압력을 해소시키는 데 역부족이어서 계속 하락했지만 동경이나 오사카 지역의 집값, 특히 동경의 신축 주택 가격은 1991년 기록했었던 역사적 고점까지 왔어요. 지금 U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벌써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공급 과잉이 해소될 때 가장 시장에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회복된다. 두 번째, 전국 단위의 회복은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시차는 다 다르다. 세 번째, 그럼 동경이랑 오사카부터 왜 수요가 강했나? 결국 거기가 일본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밀집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저는 주택 가격의 상승을 공급의 과잉이나 공급의 확대로 막는 건 일단 적어도 1, 2년 사이에는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캔슬하고 딴 거 사면 되죠.